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충돌 막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대화 재개와 펜타닐 마약 단속 등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대만 문제와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권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킬러 없는 수능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출제위원단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탄핵 자중질환입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가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TF 차원의 논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광주 전남경찰이 떤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전남경찰청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광주 전남 지역의 전현직 고위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교전 중지 임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과 교전 일시 중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 군사작전에서 하마스의 작전본부와 무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마스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2026 월드컵 대장정 시작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싱가포르와의 아시아 예선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뿐이라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샌프란시스코 방문의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이펙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거대한 도전에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e competition.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후에 출국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동포 간담회 참석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는요,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한데요.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의 기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후에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CEO 서밋에 우리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직접 참석해서 기조연설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참여가 에이펙을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만들었다면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CEO 서밋에서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과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았는데 애플이죠. 애플의 팀 쿡 CEO하고 또 깜짝 회동을 가져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일정이었는데 팀 쿡 애플 CEO는요,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 그 CEO 서밋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저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아이폰 소비량, 그러니까 이 한국 소비자들의 애플 제품에 대한 이 열광의 정도에 비하면은 애플이 한국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적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이 팀쿡 CEO가 일본과 중국은 방문을 하면서도 한국은 11년째 방문을 하지 않고 있고 애플이 한국을 1, 2차 이 출시국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팀쿡 CEO가 좀 이런 사정들을 두루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단독 회동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태 지역에는요, 북핵 문제, 대만 문제 등 정말 민감한 외교 안보 이슈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지역의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만큼 이 분야의 의제들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고 개최 여부는 현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두 정상은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와 함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1년간 회담이 없었던 또 다른 정상과 재회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인데요.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G2, 즉 두 강대국 정상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첫 대면 회담 이후 1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장소에 일찍 도착한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은 우선 양국 분야별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배석한 가운데 한 2시간 20분 정도 확대 회담을 했고요. 또 이후에 약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업무 오천을 함께하면서 총 한 4시간 정도의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러웠다고 하고요. 그 두 정상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일단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네, 두 정상은 이 모두 발언에서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엿새 동안 베이징과 쓰촨성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방 방문에 동행하면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건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12년 전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2인자로 처음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회상을 했고요. 이에 시 주석 역시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자, 또 이 정상회담 시작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요, 샌프란시스코의 명소인 이 금문교를 찾았던 30대 청년 시절의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보고 두 정상이 웃음을 보인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당시 시 주석은 허베이성 서기 자격으로 아이오와주의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다가 이 금문교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인연들을 얘기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낸 두 정상이 모두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 여기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회담에 들어갔는데요. 두 정상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이런 유연한 분위기는 이 회담 중간에도 계속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 주석과 일정 도중에 SNS를 통해서 오늘 대화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이 끝난 뒤에 이 결과에 관련해서 취재인들이 묻자 대화가 잘 됐다면서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 역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을 했습니다. 실제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 나왔습니까? 네, 일단 두 정상은 4시간의 회담을 통해서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해 8월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크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과의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기대하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 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독성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 규제, 그리고 AI 분야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진전을 이룬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제안한 내용인데 어떤 일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수화기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기도 했다면서 이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일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먼저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묵은 갈등 요인인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를 밝히면서 미국이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안이 있죠. 바로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도 별 해답을 찾지 못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 통제와 일방적인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 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견들 때문인지 양국은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상당히 친근하고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또 아주 묘하게 뒤끝을 남기는 그런 장면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또 독재자로 언급을 한 건데요. 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을 독재자로 언급을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 막바지에 퇴장을 하려던 순간에 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제 과거 발언에 근거해서 오늘 이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를 것이냐 이렇게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글쎄 맞잖아,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한 겁니다. 앞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요, 지난 6월이죠. 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발생한 이 중국 정찰 풍선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시 주석을 당시에 독재자로 불러서 이 중국의 공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G2라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세계 2대 강국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연합뉴스가 속보를 전하는 걸 보면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에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을 방어한다는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에 있어서 인도 태평양 동맹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의미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한국에 대한 굳건한 안보 공약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밝혔다. 지금 이게 이 백악관의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공동 성명이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합의가 별로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았습니까? 뭐 미군의 정찰기를 뭐 중국의 전투기가 아주 근접 비행을 해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 양측이 군사 채널을 좀 복원하자, 뭐 이런 차원의 그 일종의 원포인트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펜타닐 같은 거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굳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어야 하는 일인가 미국 싶은 생각도 입장에서는 들고.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뭐 굳이 그게 정상회담 차원에서 안 다뤄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뭐 대만 문제나 아니면 뭐 미국의 수출 통제 문제 이런 거일 텐데, 그런 부분도 전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반도의 뭐 북핵 그것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입장이란 말이죠. 어차피 저 문제는 중국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정도의 그 양측 간의 어떤 긴급한 뭐 일종의 휴전 뭐 이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당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압박해온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지금 파장이 거셉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혁신위와 이 중진 친윤 의원들 간 그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윤심으로 압박을 한 거기 때문인데요. 이 어제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해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 인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한 시점은 열흘 전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이 불출마 또는 이 험지 출마를 요구한 시기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 당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도 중진과 친윤들을 향해서 이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 위원장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니요. 중요한 건 인 위원장의 이렇게 이제 일종의 대통령의 뜻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흔히 윤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의외로인지 아니면은 뭐 예상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막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저출산위원장 그거를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거 대통령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거 대통령 뜻 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이제 윤심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지금 이번 건을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뭐 간접적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뒤집어 해석을 해보면 결국 대통령의 뜻이 지금 인 위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지도부,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간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일단 아주 격하게 불만들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 위원장이 혁신위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연결하는 듯 움직이는 데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친윤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00%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친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한 당직자는 혁신이 아니라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일부 혁신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친윤계 인사도요,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또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격려성 발언을 한 것일 뿐이다, 이러면서 파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뒤 자르고 용산에서 소신 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좀 용산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 아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혁신이 활동하는 과정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뭔가 대통령의 마음이 쓰이는 대로 이제 혁신이가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면서 예. 하지만 혁신이가 소신껏 맡은 임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혁신의 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 위원장께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긴 위원장으로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도 당당히 할 얘기를 하겠다. 네. 이게 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메시지를 받았다. 네.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자가당착의 이야기거든요. 친윤계의 이 같은 거친 반응은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자신들보다 먼저 혁신위를 향해서 비판성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아마 그 부분에 뭔가 고무됐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앞서서 이 혁신위 조기 해체설과 관련해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으로 이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혁신위를 향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또 한 차례 이 혁신위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도 했습니다.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 그 의중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이 당내 문제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잘 논의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위원회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는 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라면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기현 대표의 이제 혁신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딴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에서는 이거 자승자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혁신위가 출범할 때요,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혁신위는 전권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해놓고선 막상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니까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대표의 발언은 본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전권을 주겠다는 건 혁신위 결정을 지도부에서도 통과시키겠다,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당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 그건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혁신위를 지지하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요, 특히 장제원 의원이 비판의 표적이 된 듯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권 내 파워게임 양상이 펼쳐질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심을 밀어붙여왔던 장 의원이 막상 자신한테 희생이 요구되니까 앞장서서 반기를 드는 모양새, 이건 모순이라는 지적인 겁니다. 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요, 지난 주말 새 과시를 한 데 이어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할 말은 하면서 사는 타입이라며 다시 한번 험지 출마와 관련해 선을 긋고 나섰죠. 목소리 듣고 오시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네, 여기에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SNS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아직 남아있다면 마지막 명예로운 결단으로 충심을 입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나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압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SNS에 올리는 것은 조심했어야 했다. 글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제 혁신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그게 SNS 올리는 걸 조심을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이런 거에 구설수에 말리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아마 장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윤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통령실 측의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부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인정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친윤 실세들과 지도부의 반발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시한을 12월로 정했죠. 시간을 좀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와 이제 장제원 의원 등 친윤 그 핵심들은 이제 이렇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의해서 뭐 강제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 아마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시간을 줬고 그다음에 반발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어떤 뭐 자기들 표현으로 결단에 의해서 뭐 불출마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혁신위가 떠밀어서 하는 건 아닌 모습으로 아마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희가 김기현 대표 울산 출마하느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내 처신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답을 피했죠. 그다음에 이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서울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실도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상 윤심이 뒤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이것이 지금에는 뭐 중진들 그리고 친윤들의 험지 출마 이제 이런 대전제에서는 또 국민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총선 과정에서 결국에 국민의힘의 공천에 윤심이 개입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의혹이나 그런 우려 또 리스크가 분명히 또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 친윤들 중진들이 그 험지에 출마를 하게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요 지역에 지금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과연 어떤 인물들이 채워지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공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친한 분들이라든지 또 가까운 분들이 또 공천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분열이라든지 반발이 불어오고 일으킬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이 탄핵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검사 추가 탄핵, 더 나아가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문제까지 지금 일부 강경파하고 원내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이거 자중질환 양상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틀 전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로 촉발된 검찰총장 탄핵설이 민주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 적조차 없다며 부정했지만 친명계 등 당내 강경파에서는 계속해서 이 총장 탄핵하대 불씨를 살려나가며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 공개회의를 통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탄핵이 보복이라고요? 국회의원이 잘못이 없는 검사를 밉다고 보복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대호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의 명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이원석 검찰은 이미 국민을 수사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원내 지도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원석 총장 탄핵 이걸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그 이 대표 측 내부에서의 말들로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이다라는 그 발언을 담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이재명 대표 측 이 한 인사 역시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총장에 대한 비위 제보가 많다면서 이 검찰총장 탄핵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 총장 탄핵 추진설이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과 함께 간복이었거나 지지층 단속령이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부 의원들이 직접 나서는 대신에 이 외곽에서 암시를 주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본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민주당 내부에 이제 일종의 이제 강경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 그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강경 반응을 보였던 이 총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탄핵설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말 없이 웃기만 했고 참모들한테는 별도로 공식 입장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해놓고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은 어제 오전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김장김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수원지검의 안양지청장 그리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 참모들 3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검에서 김장일을 가장 잘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나라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드려야 하는데 마음 아픈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 회복 노력을 다짐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박탈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게 어쨌든 윤석열 당시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해놓고 회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벌이니까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지휘도 못하는데 무슨 탄핵이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또다시 이원석 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에게는 이제 경고를, 또 한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검사 탄핵 TF가 향후 검사 탄핵 추진 방향과 이원석 총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사 탄핵에 반발한 이 총장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총장을 향해서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검사 탄핵에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엄중 경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영배 의원은 한 장관이 아주 후진 정치 막장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면서 TF 차원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검사 탄핵 TF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자제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자체 징계부터 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앞다투어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겠죠. 용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고 하는 저급한 정치. 한 장관 표현대로라면 아주 후진 정치, 막장 쇼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 저희 TF가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시 한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이틀 전 이 한 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탄핵설에 맞서서 이 위헌정당 해산으로 맞받아친 것이, 그러니까 뭐 행정부도 위헌정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그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발언이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에 앞서서 이 모두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 등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북한처럼 이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한 장관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한 장관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제 정말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 탄핵이 부당하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맞대응 사례로 이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거론하는 그런 차원이죠. 사례를 드는. 하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원내 일당의 위헌정당 심판 이거를 공개 거론했다는 건 그 자체로도 좀 지나쳤다 이런 비판 자초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발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를 마친 TF는 지난 9일에 제출했다가 철회했던 이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서 총 4명의 검사 탄핵 소추안을 오는 23일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요.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달 30일에 발의해서 다음 달 1일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일주일 뒤에 발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TF에서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발굴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발굴한다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을 때 헌법적으로 사후의 책임을 묻는 거, 이게 바로 탄핵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걸 일부러 발굴까지 한다? 결국 탄핵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TF 발표에 지도부에서는 또 즉각 그건 TF 차원의 논의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 TF의 회의 내용이 알려지니까 당 지도부가 곧장 그건 TF 차원의 논의일 뿐이고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검사 탄핵 TF 민영배 의원 목소리와 또 이모경 원내대변인 이야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백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당에서 4명을 하기로 한 거예요. 탄핵 대상은 4명이 맞는데 우선 2명을 하기로 한 거죠. 자꾸 이거를 오해하시더라고요. 2명만 하고 4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가 돌던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1월 30일 날 원내대표 일정대로 11월 30일 날 한다라고 하면 4명을 한 번에 다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원내 자체 내에서는 이거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TF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TF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를 저희 이제 원내에게도 보고를 하겠지만 또 의청에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강경파에서는요, 이원석 총장도 한동훈 장관도 또 검사도 2명이 아니라 4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요, 이 총장 탄핵 논의는 아니다, 한 장관과 검사 4명 탄핵 추진도 그건 TF 차원의 논의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말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이 탄핵 이슈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까지 나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또 작심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당 공개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탄핵 소추는 정치 보복식으로 또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 도구나 정쟁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이어서 민주당이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면서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추워지니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0년 장기 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은 후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어제는요,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앞서 민주당이 실명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서 이른바 검사 좌표 찍기 이거 한 걸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가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고 좌표를 찍고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A 검사에 대해서 이 사회적 약자와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이 박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죠? 네, 먼저 이 박준영 변호사는요, 이 A 검사 외에 탄핵이 논의되는 다른 검사들과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다만 이 A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거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바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에 따르면은 권력을 지향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정말 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이제 조리돌림으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 변호사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성급하게 좌표 찍어가지고 비난 받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만 생각하니까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이걸 지켜볼 수도 없고 나는 이번에는 부사님과 연대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조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럴 뿐 아니다라고 난 얘기는 하고 싶고 그 자신감은 또 민주당의 비판이 너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라고 지금까지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A 검사에 대해서는요, 검찰도 이 민주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해왔죠.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A 검사가 과거 김건희 여사 일가에 관련된 이 경기도 양평개발 특혜 의혹 이 수사를 뭉개고 그 대가로 영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 대검은요,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 그 A라는 검사는 여주지청에 해당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임 이후에 영장을 보완 청구해서 이 김 여사의 오빠 이 양평군 공무원 등 관련죄를 기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박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어떤 목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안 보였던 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검사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고맙다는 연락이 왔다 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검사 2명 더 나아가서 4명 이렇게 이 탄핵 대상을 늘리는 거 이 부분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하고 원내 지도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엇박자가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글쎄요, 일단 뭐 엇박자다 뭐 이런 뭐 분석들도 있겠지만 일단 검사 탄핵 TF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 그리고 의총까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탄핵 TF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견들이 이제
이제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 지도부에 또 보고가 될 것이고 지도부가 뭐 모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권이라는 것 자체가 또 국회의 또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히 행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TF에서 결정해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의사결정 절차라는 것이 또 지도부와 의총과의 또 논의들이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뭔가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어떤 중간 단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럴 경우라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아니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하고 있죠.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아마도 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경파들은 강경파들의 주장을 이어가서 탄핵 카드를 계속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게끔 해서 현재 어찌 보면 민주당은 이른바 혁신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에 다 뺏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면을 바꿔놓고 그다음에 탄핵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그러나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침묵을 이어가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강경파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온건파 사이에 조정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엇박자로 보이지만 그 내심으로 들어가 보면 역할 분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설전도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욕설과 탄핵 챌린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챌린지는 다 아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어떤 행위 등을 연달아 참여하는 지금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 욕설 그리고 탄핵을 이런 어떤 챌린지를 하듯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일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고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장관이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말한다며 이상한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나온 한동훈 장관과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요.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이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짐승이라는 뜻의 금수 표현까지 썼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 장관이 검찰총장 탄핵론을 비판을 하면서 이 민주당을 상대로 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또 반발을 한 겁니다. 이러자 한 장관 김 의원 발언에 다시 반박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 김용민 의원의 비판에 재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탄핵이나 위헌정당 심판이나 모두 극단적이고 무거운 수단이라면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비판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와 또 한동훈 장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거든요.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죠.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박 릴레이를 두고서 여권 일각에서는 혹시 정치권 참여 결심하고서 예열 차원에서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시각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런 시점에 이 한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활동에 나서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는요. 어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한 장관이 취임한 뒤에 아내인 진 변호사가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어제가 처음이어서요. 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은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현재 김앤장에서 로펌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 변호사의 아버지가 이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진형구 변호사고요. 또 어제 행사에는 진은정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부인,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부인 등 장차관 배우자와 또 금융기관장, 공공기관장 배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어제 부인 진 변호사의 공개 활동을 두고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행사는요, 이 통상적으로 역대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연말에 늘 참여해오던 그런 봉사활동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 변호사가 첫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장관 총선 출마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쏟아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통상적으로 국무위원 가족들은 적십자 관련 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통상적인 행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도 이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라면서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나온 한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내분께서 봉사활동 하면서 동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그런 예정인데요. 개파 갈등 더욱 고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비명계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참여하는 원칙과 상식 모임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요. 현재 민주당의 도덕성이 역대 최악이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겨냥을 했습니다. 친명 일색의 당 지도부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도 꺼내 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왔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습니다.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방탄정당, 돈봉투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흩어져 있는 의견들을 모으고 민주적 토론을 만들고 패권주의로부터 개인과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것입니다. 일단 모임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세를 불릴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낙연계의 핵심인 윤영찬 의원이 여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10명,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 친낙계가 그러면 다 모이느냐, 이 부분 관심의 대상이 될 거고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들 숫자가 당내에서 40명에서 50명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의 인터뷰에서요. 원칙과 상식 모임,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모임이죠. 여기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40, 50명, 많게는 또 70, 80명까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심정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민주당의 변화에 힘을 집중하겠다며 선을 그으면서도요. 12월까지 민주당이 새로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길 기다리겠다, 이렇게 사실상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었던 이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 이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런데 막상 이 모임에는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탈당 등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 탈당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고 방법론이나 시기 등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결국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다 열어놓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고요. 12월 초까지 거취 결정을 하겠다던 이 의원은 결정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비명계의 공개적인 움직임이 빨라지자 이 당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탈당하려고 하니까 좀 면이 안 서서 나 그냥 쫓아내달라 아니면 탈당하려고 이 명분 쌓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된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요. 앞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면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하라고 요구를 했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나온 이원욱 의원 목소리와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좀 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당 고문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의 링 위에서 싸우라며 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 링 위에 올라가라. 당신도 자제하고 너도 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은 단결이다. 나라와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분열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정치는 머리수 싸움이다. 그러니까 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기에 그 모임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이 40명에서 50명 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의 모임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당내에서 얼마나 확장성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세력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또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총선을 지금 몇 달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는 당의 분열하는 모습이라든지 갈등의 양상을 좀 보기 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모임들을 두고는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또 타당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부 과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존재합니다. 네. 근데 실제 아마 이제 비명계도 뭐 좀 나눠져 있죠. 뭐 친문계가 아마 제일 많을 텐데, 이제 친이낙연계, 친문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4명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한 10명이 넘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분당 국면으로 간다고 언론에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이 4명 수준에 그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분당 수준으로 갈 정도로 커지는 거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아마 그치도록.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요소는 역시 공천 불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친명계는 이런 비명계의 모임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약간 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결국 분할 지배 형식으로 일부 당근책을 써서 아마 좀 방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 세를 불리는 것이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의 복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되자마자 숨진 미국인 대학생 고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요, 북한에 동결 자금을 회수하면서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복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인 대학생은요, 2016년 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북한 평양을 방문하던 도중에 평양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억류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비어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but please, act to save me. Please, think of my family. 북한은 하지만 이 원비어에게 체제전복 혐의를 적용을 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이 북한 측과 협상 끝에 이 원비어가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2017년 6월 이 원비어를 귀국시킨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옮겨지는 모습이 전 세계에게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줬고, 심지어 귀국한 지 6일 만에 원비어가 숨을 거두면서 이 미국 내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관련해서 원비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is not a victim. They're terrorists. They destroyed him. They purposely and intentionally injured Otto. He was staring blankly into space, jerking violently. He was blind. He was deaf.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넘었지만요, 저처럼 부모는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 계속 복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미국의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는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 한화로는 약 28억 6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비어 부모에게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돈으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인데요. 이 원비어 부모는 극동은행은 북한 고려항공의 대행기관이라면서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을 끌어낸 건 2019년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 법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로써 원비어 부모는 아들 이름을 딴 법안의 첫 수혜자가 된 셈이죠. 원비어 부모가 이처럼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돈을 받아낸 거, 이건요 2018년 미국 연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것에 근거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또 북한 돈을 압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원비어 부모는요 2017년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요 원비어에 대한 이 북한 정부의 고문이 인정이 된다면서 5억 113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비어 부모가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이렇게 추적해 압류를 하거나 동결시켜 왔는데, 일예로 2019년에는요 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선박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했고, 이 매각 그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자금을 회수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원비어 부모의 노력, 정말 상당히 치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원비어 일가는요, 이 지역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숨지자 모든 연줄을 동원해서 보복 조치에 나섰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비어 부모는 2019년 김정은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면서 죽는 순간까지 악랄한 김정은 정권과 싸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원비어 부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to me, is a cancer on the earth. And if we ignore this cancer, it's not going to go away. It's going to kill all of us. Cindy and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And 두 번째는요, 기분 탓 아니었네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식품업계에서는 이제 스킨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식품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양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양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 이 스킨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킨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영어 스킨프와 물가 인상을 뜻하는 단어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보다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제품의 질이 낮아진 것은 더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스킨플레이션은 가장 교묘한 인플레이션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사의 음료 제품은요, 오렌지 주스 원의 가격이 오르니까 앞서서 이 100% 오렌지 주스 제품의 과즙 함량을 80%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 하단에 뭐 오렌지 과즙으로 환원 기준 80%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는 돼 있지만은 오렌지 100%라는 문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기 어렵다, 헷갈리다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100%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고 내세우던 한 치킨 브랜드는요, 지난달부터 이 튀긴 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좀 다소 낮은 해바라기 유로 교체를 했습니다. 해당 치킨 브랜드 관계자는 이 올리브유의 전 세계 생산량이 급감을 한 데다가 또 가격이 4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연합뉴스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도들을 보면요, 식당에서 한 끼 사 먹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소비자들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 봤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기분 탓은 아니었다 지금 이겁니다. 네, 김치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안내문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김치 없이 콩나물 무침과 단무지만 제공하는 식당도 있고요. 또 직접 먹는 식품 외에도 인력 절감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도 이전만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키오스크 도입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관련해서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 식당이 손님에게 식탁을 닦아달라고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즘 식당은 손님이 상까지 닦아놔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이 물티슈 상자 위에 테이블 클리닝 물티슈입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마무리 매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떠넘기기 아니냐는 반응과 비싼 식당이 정리까지 요구하면 문제지만 뭐 저렴하면 상관없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광모가 쏜다입니다. LG그룹이 산하 LG 트윈스의 29년 만 한국 시리즈 우승 기념으로 아주 통 큰 할인 행사 일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지난 13일이죠. LG 트윈스가 이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요, LG 트윈스의 상징인 유광 점퍼를 입고 이 야구장을 방문해서 경기 내내 LG를 응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구단주 구광모 회장의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29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변함없이 LG 트윈스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9년 만에 우승을 두고서요, SNS상에서는 특히 이제 인기가 많은 LG 가전제품에 대해서 29% 할인, 29만 원 할인 이런 걸 예상하는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문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구매 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야구팀의 모 기업은 시즌 내내 구단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통 큰 할인 이벤트를 펼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LG전자는 건조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정 수량으로 최대 29% 할인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생활건강, LG U+ 같은 화장품, 통신 등 계열사도 할인 행사 이벤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LG 트윈스의 팬들 때문에 모처럼 신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팬들 사이에서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소식을 일면에 큼지막하게 다룬 스포츠 신문을 소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이 14일자 신문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지만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스포츠 신문은 통상 한 부에 1,000원 정도인데요. 이 14일자 신문을 사려면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웃돈을 줘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중고 플랫폼에서는 신문 내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29년 만의 승리니 간직할 만하다. 이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